한국 무기를 수입할 바엔 그냥 멸망을 당하겠다. 그러나 이러한 독일 장관의 한국 무시는 일주일 만에 괴멸적인 파국으로 치닫을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결국 트럼프의 유럽 압박과 러시아의 군사 도발에 찢겨나간 유럽연합은 결국 한국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매달리기 시작했는데요. 그렇다면 한국을 개무시하던 콧대 높던 유럽연합이 한국 앞에 무릎 꿇은 충격적인 실화를 공개합니다. 2026년 1월 1일 유럽의 하늘은 유난히도 잿빛이었습니다. 단순히 겨울이 깊어졌기 때문만은 아니었을 겁니다. 대서양 건너 워싱턴에서 날아온 전보는 마치 사형 선고와도 같았습니다. 재집권에 성공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더 이상 동맹의 언어를 쓰지 않았습니다. 그는 덴마크와 유럽연합의 그린란드 매입과 영구 군사 기지화를 요구했습니다. 거절한다면 나토 탈퇴와 관세 300%라는 폭탄이 떨어질 것이라는 협박이 뒤따랐죠. 설상가상으로 동쪽에서는 러시아가 기지개를 켰습니다. 자파드의 16이라는 거창한 이름 아래 우크라이나를 넘어 발트 3국 국경에 전술핵이 배치되었고 유럽의 혈관과도 같은 가스 밸브는 녹슨 소리를 내며 잠겨버렸습니다. 미국과 러시아 두 거대 세력 사이에서 유럽은 철저히 고립되었습니다. 공포에 질린 짐승이 으르렁거리는 것처럼 EU 집행위원회는 유럽 전략 자립화라는 허울 좋은 깃발을 치켜들었습니다. 그들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더 이상 나토 회원국이 아닌 국가의 기술에 특히 아시아의 하청 국가들에게 우리의 안보를 맡길 수 없다는 것이었죠. 그것은 명백히 삼성, 현대, 한화 같은 한국 기업들을 겨냥한 배제 조치였습니다. 그때 저는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의 전략산업 국장 자리에 앉아 그 결정을 보며 코웃음을 쳤습니다. 한국전쟁 때 우리가 헌 옷과 의약품을 보내주던 그 가난한 나라 말입니까? 그들이 없다고 해서 벤츠의 엔진이 멈추고 에어버스의 날개가 꺾일 리가 없지요. 아, 얼마나 오만하고 무지한 생각이었는지요. 그것이 우리 위대한 제국이 멸망으로 걸어 들어가는 첫걸음인 줄은 그때는 꿈에도 몰랐습니다. 2026년 1월 3일 베를린의 공기는 차가웠지만 관료들의 머릿속은 뜨거운 망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폭탄과 러시아의 에너지 차단이라는 이중 쇼크 속에서 EU 집행위원회는 역사상 최악의 자충수로 기록될 유럽 배터리 여권 제도 개정안을 발효했습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잔인할 정도로 명확했습니다. BEU 회원국의 배터리 셀 및 배터리 관리 시스템을 사용하는 전기차에는 보조금을 전액 삭감하고 탄소세를 300% 부과한다. 이것은 사실상 전 세계 전기차 배터리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LG에너지 솔루션, 삼성 SDI, SK온을 유럽 시장에서 강제로 축출하겠다는 선전포고였습니다. 대신 스웨덴의 노스볼트와 독일의 자존심, 바르타, 그리고 프랑스의 ACC를 육성해 그 빈자리를 채우겠다는 계산이었죠.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이사회 멤버들은 슈투트가르트의 화려한 연회장에서 샴페인 잔을 부리쳤습니다. 이제 한국산 부품 없이 순수한 게르만의 기술로 독립하는 날이다. 그들의 환호성은 높았습니다. 하지만 그 달콤한 환상이 산산조각 나는 데는 정확히 72시간도 걸리지 않았습니다. 1월 6일 새벽, 제 집무실 책상 위에는 1급 비밀 도장이 찍힌 두툼한 보고서 한 부가 놓여 있었습니다. 독일 경제부의 긴급 의뢰로 세계 최고의 컨설팅 그룹인 맥킨지와 보스턴 컨설팅 그룹이 공동으로 수행한 자동차 산업 공급망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였습니다. 저는 뜨거운 커피를 한 모금 마시며 무심코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들고 있던 커피잔을 바닥에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보고서의 첫 문장은 건조했지만 그 내용은 핵폭탄보다 더 충격적이었습니다. 한국산 배터리 셀, 모듈, 그리고 양극재 공급망을 배제할 경우 독일 자동차 산업이 3개월 내에 가동을 중단할 확률은 98.7%에 달한다. 제 눈을 의심했습니다. 오타가 아닐까 싶어 다시 읽었지만 숫자는 변하지 않았습니다. 보고서는 냉혹한 수치로 우리의 우판을 질타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의 배터리 3사를 대체하기 위해 유럽산 배터리를 사용할 경우 전기차 생산 단가는 대당 무려 12,000유로, 한화로 약 1,700만 원이나 상승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가격 경쟁력이 사라지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더욱 공포스러운 것은 품질 데이터였습니다. 한국산 배터리의 불량률은 0.01핍, 즉 이렇게 중 하나 나올까 말까 한 수준입니다. 반면
우리가 그토록 믿었던 유럽 대체제들의 불량률은 45,000푀. 무려 450만 배가 폭증한다는 시뮬레이션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것은 자동차를 파는 것이 아니라 도로 위에 달리는 폭탄을 파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보고서의 결론 부분에 적힌 문구는 제 등골을 서늘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은 단순한 경쟁자나 공급자가 아니다. 그들은 독일 자동차 산업의 산소다. 산소 공급을 끊고 더 잘 숨쉬겠다고 선언하는 것은 자살 행위이자 산업의 즉사를 의미한다. 보고서의 충격이 가시기도 전인 1월 7일, 미넨의 BMW R&D 센터에서는 비명에 가까운 탄식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BMW 경영진은 한국산 배터리를 배제하고 스웨덴 노스볼트가 야심차게 내놓은 최신 원통형 배터리를 탑재한 플래그십 세단 17의 혹한기 테스트를 강행했습니다. 게르만의 기술력을 보여주자 그 호기로움은 영하 20도로 설정된 냉동 챔버 안에서 처참하게 얼어붙었습니다. 테스트 시작 불과 10분 만이었습니다. 노스볼트의 배터리 전압 그래프가 수직으로 곤두박질치기 시작했습니다. 전해질이 저온을 견디지 못하고 굳어버리며 배터리가 사망한 것입니다. 모니터에 붉은색 경고등이 켜지며 차량의 시동이 꺼졌습니다. 반면 비교군으로 옆 챔버에 놓인 차량은 달랐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4680 어드밴스드 NCMA 배터리를 장착한 그 차량은 영하 20도의 극한 상황에서도 에너지 효율 96%를 유지하며 힘차게 모터를 돌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추위 따위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듯이 말입니다. 그 자리에 있던 유럽 수석 엔지니어의 얼굴은 사색이 되었습니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중얼거렸습니다. 이건 제조 기술의 차이가 아닙니다. 세대의 차이입니다. 한국은 이미 전해질이 얼지 않는 나노 코팅 분리막 기술과 실리콘, 음극재 함량 20%라는 우리에겐 꿈의 기술이나 다름없는 것을 상용화해 양산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실험실에서 이론을 가지고 논문을 쓸 때 그들은 공장에서 미래를 찍어내고 있었던 겁니다. 그의 절망적인 멘트가 제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국장님, 우리가 한국 기술을 따라잡으려면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그런데 한국은 1년마다 기술 세대를 교체하고 있습니다.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좁혀지지 않는 차원의 벽이었습니다. 다급해진 폭스바겐 그룹은 최후의 수단을 꺼내 들었습니다. 잘츠기터에 위치한 자체 배터리 공장 파워코의 강제 가동을 지시한 것입니다. 한국 부품이 없으면 우리가 직접 만들면 된다라는 무식하고도 용감한 결정이었습니다. 하지만 공장 가동 버튼을 누르기도 전 폭스바겐 법무팀장들이 사색이 되어 공장 제어실로 들이닥쳤습니다. 당장 멈추십시오. 지금 라인을 가동하면 우리는 파산합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특허였습니다. 폭스바겐이 설계한 배터리 셀의 적층 방식, 전극을 코팅하는 공정, 심지어 탭을 용접하는 아주 사소한 방식까지 이 모든 과정이 LG에너지솔루션과 삼성 SDI, SK온이 보유한 특허를 침해하지 않고는 불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차세대 배터리 핵심 특허의 92%를 한국 기업들이 선점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지뢰밭이었습니다. 한국의 허락 없이는 배터리의 모양조차 흉내낼 수 없는 구조였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의 특허 포트폴리오만 3만 건이 넘었고 삼성 SDI가 보유한 전고체 배터리 관련 특허 5천 건은 유럽이 넘을 수 없는 통곡의 벽이었습니다. 더욱 기막힌 사실은 유럽이 이것은 우리의 독자 기술이다라고 자랑하던 장비들조차 뜯어보면 한국의 PNT, 하나기술 같은 장비 업체들의 로고가 박혀 있었고 그 안에 들어가는 양극재와 음극재는 한국의 에코프로와 포스코퓨처엠 제품이 아니면 성능이 나오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한국은 단순한 제조국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글로벌 배터리 표준을 설계한 설계자이자 그 세계의 신이었습니다. 제 사무실 창밖으로 눈발이 휘날리는 베를린의 거리를 내려다보며 저는 문득 60여 년 전의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1964년 독일 루르 공업지대. 당시 한국의 박정희 대통령은 검댕이 묻은 파독 광부들과 거친 손의 간호사들을 부여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도 한번 잘 살아보세라는 노래를 부르며 그들은 독일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그리고 돈을 벌기 위해 피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때 우리 독일은 그들에게 멸시 섞인 동정을 보냈습니다. 너희는 기술이 없으니 몸으로 때워라. 우리가 너희를 먹여 살리겠다. 하지만 2026년 1월, 지금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베를린 총리 관저에서는 기막힌 장면이 연출되고 있었습니다. 독일의 총리가 화상회의 모니터 앞에서 30분째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화면 속에는 한국의 정의선 현대차 회장과 구광모 LG 회장이 무표정한 얼굴로 앉아 있었습니다. 60년 전 차관을 빌려달라고 읍소하던 그 나라의 후예들이 이제는 유럽 제국의 생사력 탈권을 쥐고 있는 것입니다. 총리는 떨리는 목소리로 제발 결제 사인을 해달라고 애원해야 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비즈니스가 아니었습니다. 완벽하고도 처절한 지위의 역전이었습니다. 우리는 중국산 소재로 대체하면 된다고 큰소리쳤지만 그마저도 한국의 소나기에 있었습니다. 포스코홀딩스와 에코프로가 정제한 고순도 리튬과 전구체가 없이는 고성능 배터리를 만들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유럽의 비우호적 조치에 유감이다. 물량을 북미로 돌리겠다고 선언한 순간 유럽 배터리 소재 시장은 지옥으로 변했습니다. 하루 만에 소재 가격이 400% 폭등했고 유럽 내 배터리 공장 가동률은 85%에서 12%로 수직 낙하했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물건을 파는 상인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글로벌 공급망이라는 거대한 댐의 수도꼭지를 잠글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유일한 국가였습니다. 중국산은 품질이 떨어져 폭발 위험이 있었고 일본은 생산 능력이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오직 한국만이 최고 품질과 압도적 양산 능력을 동시에 갖춘 채 전 세계 공급망의 목줄을 쥐고 흔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른 나라 입장에서는 통제 불가능한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시간이 지나자 독일 경제연구소는 최종 보고서를 통해 우리에게 사형 선고를 내렸습니다. 이대로 한국 기술 배제 정책을 고수할 경우 2026년 1분기에만 독일 GDP의 4.5%인 1,800억 유로, 한화로 약 265조 원이 증발한다. EU 전체로는 3,500억 유로, 약 515조 원의 손실이 확정적이다. 이 수치는 단순한 경제 위기를 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메르세데스 벤츠 슈투트가르트 공장의 완전 폐쇄, BMW 미넨 R&D 센터 인력 50% 감원, 그리고 3,000곳이 넘는 협력업체의 연쇄 도산을 의미했습니다. 이것은 산업적 멸종이었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이라 불리던 독일의 자존심은 한국의 배터리와 소프트웨어 없이는 시동조차 걸리지 않는 깡통임을 전 세계에 생중계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가 배제하려 했던 것은 하청업체가 아니라 우리의 심장이었습니다. 하지만 더욱 충격적이었던 점은 따로 있었습니다. 1월 10일 라인강의 물결은 낯빛으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차가운 강물보다 더 섬뜩한 한기가 베를린의 독일 연방방위군 장비획득청 상황실을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 인생에서 가장 치욕스럽고도 공포스러운 모니터 화면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불과 일주일 전 미군이 나토 방위분담금 협상 결렬을 선언하며 동유럽에 배치된 핵심 전력을 철수시켰을 때 우리는 오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유럽 안보위원회는 마치 기다렸다는 듯 유럽 무기 순혈주의를 선언했으니까요. 그들의 논리는 단순했습니다. 위대한 유럽의 군대가 언제까지 아시아의 반도체와 센서에 의존해야 하는가? 우리의 주력 전투기 유로파이터 타이푼과 전차 레오파르트 EA8에서 한국산 부품을 전량 제거한다. 프랑스의 탈레스와 독일의 라인메탈이 그 빈자리를 완벽하게, 아니 더 우월하게 채울 것이라는 근거 없는 확신이었습니다. 그때 러시아는 왜 갑자기 이빨을 드러냈을까요? 이유는 명백했습니다. 미군이 떠난 자리에 남은 유럽군이 사실은 한국산 부품 없이는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빈 껍데기라는 사실을 크렘린의 정보국은 정확히 꿰뚫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스스로 한국이라는 산소호흡기를 떼어내기만을 기다렸던 겁니다. 그 결정이 내려지던 날, 저는 20여 년 전의 기억을 떠올리며 비릿한 웃음을 흘렸습니다. 2000년대 초반, 한국이라는 나라가 T-50 훈련기를 개발하겠다며 로키드 마틴과 우리 유럽 업체들에게 레이더, 소스 코드만이라도 제발 보여달라고 애원하던 그 모습을 말입니다. 그때 우리는 그들을 비웃으며 문전박대했습니다. 감히 삼류공업국이 인류의 기술을 넘보느냐고. 기술은 구걸에서 얻는 게 아니라고 조롱했었죠. 그래서 저는 확신했습니다. 한국산 부품 따위 없어도 유럽의 100년 방산 기술은 건재할 것이라고요. 하지만 그 순혈주의가 우리 스스로의 눈을 파내고 팔다리를 자르는 자의 행위였음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습니다.
러시아는 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정확하게 우리의 약점을 파고들었습니다. 핀란드 영공 인근 러시아의 최신의 스텔스 전투기 Su-17편대가 유령처럼 출몰했습니다. 독일 공군 사령부는 자신만만하게 출격 명령을 내렸습니다. 순수 유럽산 기술로 재무장한 유로파이터의 위력을 보여줘라. 게르만의 하늘은 우리가 지킨다. 하늘로 솟아오른 유로파이터 편대는 겉보기엔 위풍당당했습니다. 하지만 콕핏에 앉은 파일럿들의 목소리는 곧 절규로 바뀌었습니다. 레이더에 아무것도 잡히지 않습니다. 전방은 깨끗합니다. 그런데 젠장. RWR이 미친 듯이 울립니다. 적이 우리를 보고 있습니다. 어디입니까? 도대체 어디서 쏘는 겁니까? 그것은 전투가 아니라 일방적인 학살이었습니다. 우리는 자존심을 세우겠다며 한화 시스템이 공급하던 질화갈륨, 즉간 기반 AESA 레이더 모듈을 뜯어내고 그 자리에 탈레스사가 급조한 구형 갈륨 비소, 즉 게즈 모듈을 끼워 넣었습니다.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한국산 모듈을 썼을 때 220km 밖에서 적을 탐지하던 레이더가 부품 교체 후 탐지 거리가 60km로 급감해버린 것입니다. 160km의 시야가 증발해버린 셈이었습니다. 더 끔찍한 것은 정보 처리 능력이었습니다. 한국산 프로세서는 동시에 30개의 표적을 추적하며 우선순위를 계산했지만 유럽산 프로세서는 고작 4개의 표적을 처리하는데도 과부하가 걸려 버벅거렸습니다. 현대 공중전에서 먼저 보고 먼저 쏘는 것은 생존의 절대 법칙입니다. 한국의 눈을 버린 유로파이터는 하늘의 지배자가 아니라 그저 1억 유로짜리 비싼 눈먼 표적기에 불과했습니다. Su-57이 100km 밖에서 여유롭게 미사일 낙원을 걸 때까지 우리의 자랑스러운 유로파이터는 허공에 대고 헛손질만 하고 있었습니다. 상황실의 장군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소리쳤습니다. 탈레스의 기술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된단 말인가? 이건 말도 안 돼. 아니요. 탈레스가 못한 게 아닙니다. 한국의 한화 시스템이 지난 10년간 전 세계 레이더 기술을 초격차로 벌려놓은 것을 우리가 애써 무시했을 뿐입니다. 20년 전 기술을 구걸하던 그 나라가 이제는 우리에게 보는 법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하늘이 뚫리자 땅에서도 지옥도가 펼쳐졌습니다. 폴란드 국경 인근에서 러시아 기갑부대와의 국지전이 벌어졌습니다. 독일 육군의 자존심, 지상의 왕이라 불리는 레오파르트 EA8 전차 대대가 출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전장에 도착하기도 전에 멈춰섰습니다. 영하 15도의 혹한 러시아의 동장군은 자비가 없었습니다. 한국산 전력 반도체와 현대로템이 설계한 자동 장전 제어 칩을 보안상의 이유로 제거하고 자국산 칩을 꽂은 레오파르트 전차들은 사격 통제 장치가 얼어붙으며 먹통이 되었습니다. 포탑이 돌아가지 않습니다. 조준경에 노이즈가 낍니다. 발사 불가능, 발사 불가능. 무전기 너머로 전차장들의 비명이 빗발쳤습니다. 출격한 40대의 전차 중 무려 36대가 기동 불능이거나 사격 통제 불능 상태에 빠졌습니다. 가동률 10%. 이것은 군대라고 부를 수도 없는 수준이었습니다. 수백억 원짜리 전차들이 눈 덮인 벌판 위에서 거대한 강철관으로 변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그 옆에서 기이한 광경이 목격되었습니다. 독일 전차들이 멈춰선 그곳을 폴란드 육군의 K2 흑표 전차들이 맹렬한 기세로 치고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한국산 파워팩과 열상 감지기를 장착한 K2 전차는 영하 20도의 추위 따위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칩은 얼어붙지 않았고 한국의 엔진은 지치지 않았습니다. 100%의 명중률로 러시아의 드론과 장갑차를 박살내는 K2 전차를 보며 우리 독일 전차병들은 패배감에 젖어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야전 정비 능력의 차이는 절망적이었습니다. 레오파르트 전차의 고장난 파워팩을 교체하려면 특수 크레인과 숙련된 정비병, 그리고 4시간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K2 전차는 모듈형 설계 덕분에 전장에서 15분 만에 파워팩을 통째로 갈아 끼우고 다시 전선으로 복귀했습니다. 우리가 장인정신이라며 복잡하게 꼬아놓은 설계는 실전에서 독이 되었고 한국의 효율성과 실용주의는 전장의 신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명품이라 자부하던 무기는 그저 박물관의 관상용이었음이 만천하에 드러난 순간이었습니다. 이대로 러시아의 도발에서 형편없는 성과를 거두게 된다면 그건 전면전에 빌미를 주는 꼴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선의 붕괴를 막기 위해 독일과 프랑스 정부는 즉각적인 전차와 포탄 증산을 명령했습니다.
돈은 얼마든지 줄 테니 당장 무기를 만들어내라. 라인강을 지켜야 한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우리를 더욱 깊은 수렁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독일 전차 생산의 심장인 크라우스 마파이, 베그만의 공장장은 창백한 얼굴로 보고했습니다. 장관님, 지금 주문하시면 인도까지 5년이 걸립니다. 5년? 전쟁은 오늘 벌어지고 있는데 5년이라니. 그게 무슨 소리인가? 티타늄을 가공하고 특수장갑을 용접할 수 있는 마이스터들이 대부분 은퇴했습니다. 수작업으로는 한 달에 전차 2대를 만드는 게 한계입니다. 부품 공급망도 다 끊겼습니다. 그 시각, 지구 반대편 한국의 상황은 우리를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한국의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창원 3공장과 현대로템의 생산 라인은 전 세계 군사 전문가들에게 충격과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곳은 공장이 아니라 거대한 복사기였습니다. 한국은 세계 최초로 방산의 반도체화를 이룩해냈습니다. 용접, 조립, 도색, 심지어 검수까지 AI 로봇이 수행하는 완전 자동화. 라인이 24시간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독일이 장인의 손길로 한 땀 한 땀 전차를 만들 때 한국은 K9 자주포와 K2 전차를 3일에 한 대씩 쏟아내고 있었습니다. 포탄 생산 능력의 격차는 더 끔찍했습니다. 유럽연합 전체가 모든 공장을 풀가동해서 한 달 동안 만드는 155mm 포탄 생산량이 고작 3,000발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의 풍산 안강 공장은 그 물량을 단 반나절 만에 생산했습니다. 전쟁 지속 능력이라는 측면에서 한국이라는 나라 하나가 유럽연합 전체를 합친 것보다 50배 더 강력한 생산력을 보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현대전은 낭만적인 기사들의 결투가 아니라 압도적인 물량과 속도로 상대를 질식시키는 공업력의 싸움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싸움에서 유럽은 한국의 상대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우리의 절망은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다급해진 나토 사령부는 한국에 긴급 지원을 요청하려 했지만 마지막 자존심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통신 규격이 맞지 않는다는 핑계로 시간을 끌어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방과학연구소가 보낸 데이터 파일 하나가 나토 사령부의 모든 장성들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나토의 전술 데이터 링크, 즉 링크 16의 핵심 알고리즘과 미드웨어는 5년 전부터 한국의 LIGNX1이 유지 보수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서버 접근 권한을 닫으면 당신들은 무전기조차 쓸 수 없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기술 격차가 아니라 완벽한 지배였습니다. 우리가 자존심 때문에 외면했던 현실, 즉 서방 세계의 방산 네트워크가 이미 한국산 소프트웨어라는 거대한 신경망 위에 구축되어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입니다. 한국이 암호키를 바꾸면 나토군은 눈과 귀가 먼 바보가 되는 구조였습니다. 유럽의 장성들은 그제야 깨달았습니다. 자신들이 한국 무기를 사주던 갑이 아니라 한국의 시스템 안에서 겨우 숨 쉬던 일이었음을 말입니다. 결국 독일의 피스토리우스 국방장관과 프랑스 장관은 전용기를 타고 경남 창원으로 날아갔습니다. 그것은 협상이 아니라 성지순례에 가까웠습니다. 그들은 현대로템 창원 공장에 들어서자마자 눈으로 보고도 믿지 못할 광경에 압도되었습니다. 축구장 50개 크기의 거대한 공장, 그 안에서 수백 대의 K2? 전차와 K9 자주포가 마치 장난감처럼 끝도 없이 조립되어 나오는 장면. 그 압도적인 생산력 앞에서 유럽의 장관들은 말을 잃었습니다. 그들은 준비해 간 백지수표를 내밀며 사정했습니다. 제발 우리 라벨만 붙여서 납품해 주십시오. 배지 엔지니어링이라도 좋습니다. 제발 물량만 주십시오. 하지만 한국 측의 요구는 단호했습니다. 유럽 방산 규격을 폐기하고 한국의 KS-MIL 규격을 유럽의 새로운 표준으로 채택하십시오. 70년대 소총한 자루를 만들기 위해 미국의 콜트사 도면을 베끼며 밤을 새우던 그 나라가 이제는 서구 문명의 발상지인 유럽에게 자신들의 안보 주권을 한국 규격에 맞추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유럽은 그 요구를 거절할 힘조차 없었습니다. 한국의 지원이 결정되기 전까지 유럽이 입은 손실은 처참했습니다. 유럽산 무기의 신뢰도 하락으로 중동과 남미에서 체결했던 4천억 유로, 약 600조 원에 달하는 수출 계약이 파기되었습니다. 러시아의 위협으로 인한 리스크 프리미엄 급등으로 유로화 가치는 10%나 폭락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방산 기업들이 유럽을 위한 특별 생산 라인을 가동하겠다고 선언한 순간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국경에 집결해 있던 러시아군이 거짓말처럼 병력을 물리기 시작한 것입니다.
한국의 괴물 미사일 현무호와 4.5세대 전투기 KF-21이 유럽에 배치된다는 뉴스 하나만으로 전쟁 억지력이 생긴 것입니다. 유럽인들은 안도하면서도 뼈저린 교훈을 얻었습니다. 해구산보다 더 강력하고 실질적인 것은 바로 한국이 제공하는 제조업 우산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이제 유럽은 한국 없이는 총알 한 발도 만들 수 없는 불구의 제국이 되었음을 인정하며 동쪽의 창원을 향해 경례를 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는 그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진정한 강함은 오래된 명성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끊임없이 혁신하고 땀 흘리는 자들의 손끝에서 나온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아직 정신을 차리기엔 멀었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되었죠. 2026년 1월 15일 베를린과 파리의 아침은 유난히 고요했습니다. 전방에서의 포성은 한국산 무기의 배치와 함께 거짓말처럼 멈췄지만 우리 유럽 대륙에는 그보다 훨씬 더 차갑고 소리 없는 공포가 엄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실리콘의 빙하기였습니다. 총성 없는 전쟁, 바로 반도체 전쟁의 서막이 오른 것입니다. 불과 며칠 전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의 끈을 부여잡고 최악의 도박을 감행했습니다. 군사안보는 어쩔 수 없이 한국에 손을 벌렸지만 미래 산업의 쌀이라 불리는 반도체만큼은 유럽 디지털 주권법이라는 허울 좋은 명분을 내세워 지키려 했던 것입니다. 그들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생산하는 최신형 반도체, 특히 인공지능과 자율주행의 핵심 두뇌인 HBM사와 DDR6의 수입을 전면 제한했었습니다. 한국의 반도체 지배력이 너무나도 강력하니 이제라도 유럽의 패권을 위해 한국을 견제하겠다는 의도였죠. 하지만 타이밍이 매우 좋지 않았습니다. 한국의 빈자리를 미국 마이크론과 대만 TSMC, 그리고 유럽 자체 생산 구형 칩으로 채우겠다는 계획은 마치 페라리 엔진을 드러내고 그 자리에 잔디 깎는 기계의 모터를 달겠다는 망상과 다름없었습니다. 지금 상황이라면 더더욱 그랬죠. 저는 앞서 한국을 견제했다가 호되게 당했던 일들이 떠올랐기에 이 결정이 가져올 끔찍한 파국을 경고했지만 정치인들의 귀에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대가는 상상을 초월하는 속도로 가장 잔혹하게 우르를 덮쳤습니다. 첫 번째 비명은 네덜란드 에인트호번, 세계 반도체 장비 산업의 심장부인 ASML 본사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정밀한 기계이자 인류 기술의 정점이라 불리는 차세대 노광 장비 하이NA EUV의 생산 라인이 가동 10분 만에 멈춰섰습니다. 클린룸 내부에는 매캐한 타는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이 거대한 장비가 뿜어내는 초당 수경 번의 연산 데이터를 처리하려면 발열을 완벽하게 통제하는 초미세 공정의 시스템 반도체가 필수적이었습니다. 지구상에서 그 극한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 있는 칩은 단 하나, 삼성 파운드리의 3나노 GAA 공정 칩뿐이었습니다. 하지만 유럽의 관료들은 디지털 주권을 외치며 그 자리에 대만산 5나노 칩을 억지로 끼워 넣었습니다.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칩은 감당할 수 없는 데이터 폭주를 견디지 못하고 문자 그대로 녹아내렸고 수천억 원짜리 장비의 메인보드는 회복 불가능한 손상을 입었습니다. 장비는 있는데 그것을 움직일 뇌가 없다. 엔지니어들의 절규는 곧바로 주식시장을 강타했습니다. ASML의 주가는 단 하루 만에 25%나 폭락했습니다. 유럽 기술주 시가총액 2,500억 유로, 한화로 약 370조 원이 허공으로 증발해버린 것입니다. 전 세계 테크 커뮤니티에서는 유럽이 스스로의 목을 졸랐다는 조롱이 쏟아졌고 저는 모니터 앞에서 그 참담한 수치들을 바라보며 손을 떨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반도체 부족이라는 바이러스는 혈관을 타고 유럽의 모든 산업 현장으로 퍼져나갔습니다. 독일 산업의 자존심이자 전 세계 기업들의 장부라 불리는 SAP의 전사적 자원관리 서버가 셧다운되었습니다. 프랑스 툴루즈에 위치한 에어버스의 비행 시뮬레이션 센터도 암흑천지로 변했습니다. 이유는 똑같았습니다. 서버의 데이터 처리 속도를 획기적으로 높여주는 한국산 고대역 폭 메모리를 제거하고 그 자리에 구형 저성능 메모리를 꽂았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는 마치 아우토반을 달리던 스포츠카가 갑자기 진흙탕에 빠진 것과 같았습니다. 데이터 처리 속도가 평소의 500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1초면 끝날 연산이 8분 20초가 걸리는 상황. 현대 산업 시스템에서 이것은 지연이 아니라 사망을 의미합니다. 에어버스의 신형 여객기 A350의 설계 데이터가 병목 현상으로 인해 통째로 날아가 버렸고
수만 명의 엔지니어들이 멍하니 검은 화면만 바라보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1980년대 우리가 에어버스 비행기 한 대를 한국에 팔아주면 한국 대통령이 직접 나와서 감사 인사를 하고 온 국민이 환호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불과 반세기 만에 에어버스가 한국산 메모리 없이는 종이 비행기조차 제대로 날리지 못하는 처지가 된 것입니다. 피해는 기업을 넘어 시민들의 일상까지 파고들었습니다. SAP 시스템 마비로 인해 유럽 전역의 물류 추적 시스템이 붕괴했습니다. 대형마트의 진열대는 텅 비었고 약국에는 필수 의약품 공급이 끊겼습니다. 시민들은 패닉에 빠져 생필품을 사재기하기 시작했고 거리는 혼란에 휩싸였습니다. 물류 대란으로 인한 일일 경제 손실만 무려 120억 유로, 약 18조 원에 달했습니다. 결국 SAP 이사회는 긴급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성명이 아니라 처절한 비명이었습니다. 제발 한국산 메모리 수입을 허가해 주십시오. 우리에게는 대안이 없습니다. 회사가, 아니 유럽이 멈췄습니다. 유럽의 엘리트들은 그제야 발등에 떨어진 불을 끄기 위해 허둥지둥 대만과 일본, 미국을 찾았습니다. 하지만 돌아온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대만 TSMC는 잦은 지진 리스크와 심각한 전력 부족으로 이미 생산량이 한계에 달해 있었고, 일본은 잃어버린 30년 동안 투자를 게을리한 탓에 기술력이 10년 전 수준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미국 마이크론, 그들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우며 수출을 통제했습니다. 그제야 우리는 인정해야 했습니다. 뼈저리게 아프지만 인정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 하필 한국인가? 그 이유는 냉혹한 숫자가 증명하고 있었습니다. 전 세계 메모리 반도체 시장 점유율 74%, 특히 인공지능 구동의 필수적인 HBM 시장 점유율은 무려 96%가 한국 기업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손아귀에 있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시장 독점이 아니었습니다. 글로벌 인프라 장악이었습니다. 수도꼭지를 잠그면 도시 전체의 물이 끊기듯 한국이 반도체 밸브를 잠그면 구글도, 아마존도, 그리고 우리 유럽 정부의 행정망도 뇌사 상태에 빠지는 구조였던 것입니다. 유럽의 저명한 경제학자들은 탄식하며 보고서를 썼습니다. 석유는 태양광이나 풍력 같은 대체 에너지가 있다. 하지만 한국산 반도체는 대체제가 없다. 이것은 경제학적 재앙이다. 우리가 주저앉아 신음하고 있을 때 한국의 이 무시무시한 지배력을 먼저 알아챈 다른 국가들은 발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기회는 이때다 싶어 한국 기업 모시기에 나선 것입니다. 사막의 여우, 사우디아라비아의 빈살만 왕세자가 먼저 포문을 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야심작 네옴시티 프로젝트의 중심에 삼성전자 반도체 공장을 유치하겠다고 선언하며 전 세계가 경악할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향후 100년간 법인세 전액 면제, 공장에 필요한 전력과 용수 무제한 공짜, 그리고 초기 공장 건설 투자금 500조 원 전액 현금 지원. 그것은 제안이 아니라 국가의 금고를 통째로 바치겠다는 맹세였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지사도 질세라 나섰습니다. 그는 삼성 테일러 공장 주변, 서울, 면적의 2배에 달하는 땅의 소유권을 통째로 삼성에 넘기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심지어 그 구역을 치외법권에 준하는 규제 프리존으로 지정하여 미국 연방법이나 주법이 아닌 삼성의 사규대로 운영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땅에서는 삼성이 곧 법이다라고 선언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인도의 모디 총리는 SK하이닉스 유치를 위해 공장 건설 인력 5만 명을 무상으로 지원하고 인도 공과대학 최우수 졸업생 1만 명을 우선 채용시키겠다는 파격적인 인재 지원책을 내놓았습니다. 전 세계가 한국 기업의 선택을 받기 위해 혈안이 되어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가만히 서울 본사에 앉아서 계산기만 두드리면 되었습니다. 투자금 한 푼 안 쓰고 남의 돈과 땅, 그리고 인력으로 글로벌 생산 기지를 확장하는 역사상 유례없는 무혈입성의 시대가 열린 것입니다. 한국 기업들이 움직이는 곳이 곧 세계 경제의 중심이 되고 그들이 멈추는 곳은 폐허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것은 비즈니스가 아니라 제국의 확장이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독일의 총리와 프랑스 대통령은 더 이상 체면을 따질 겨를이 없었습니다. 반도체 없이는 공장도, 은행도, 정부도 돌아가지 않는 상황에서 자존심은 사치였습니다. 그들은 한국 5대 그룹 총수를 파리 엘리제궁으로 긴급 초청했습니다. 붉은 카펫이 깔린 계단 위에서 유럽의 정상들이 한국의 기업인들을 맞이했습니다.
그리고 그들 앞에 내민 문서는 베르사유 제안이라 불리는 사실상의 항복 문서였습니다. 독일 라인강 유역의 핵심 공업지대 100만 평을 한국 기업에 단돈 1유로에 임대해드립니다. 임대 기간은 99년, 사실상 영구 양도입니다. 또한 EU 내에서 활동하는 한국 기업에 대해서는 모든 까다로운 환경, 규제와 노동법 적용을 예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럽투자은행 자금 3천억 유로를 무이자로 무제한 지원하겠습니다. 제발 우리 땅에 공장을 지어주십시오. 저는 그 제안서를 보며 쓴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 머릿속에는 1960년대의 흑백 필름 같은 기억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가난했던 나라 한국의 광부들이 지하 1000m 막장으로 들어가 석탄가루를 마시며 일하고, 간호사들이 독일 병원에서 굳은 일을 도맡아 하며 독일의 경제 부흥, 즉 라인강의 기적을 도왔던 그 역사 말입니다. 그들의 피와 땀이 서린 그 라인강. 이제 60년이 지나 그 라인강의 주인 자리를 독일 정부가 스스로 한국에 바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기막힌 역사의 아이러니이자 완벽한 복수입니까? 한국 기업들은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전 세계가 내놓은 제안서들을 느긋하게 저울질하며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하나씩 계약을 맺어나갔습니다. 이로 인해 한국의 국부는 폭발적으로 증가했습니다. GDP는 단기간에 10%나 폭등했고, 코스피 지수도 폭등하며 전 세계 자본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였습니다. 한국은 이제 아시아의 용이 아니라 세계 경제를 쥐락펴락하는 거대한 제국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풍경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독일의 자동차 공장, 프랑스의 항공우주연구소, 네덜란드의 장비, 회사 등 모든 첨단 산업 현장은 이제 한국 엔지니어의 승인 도장 없이는 가동 버튼조차 누를 수 없게 되었습니다. 한국의 산업 표준인 KS가 곧 세계 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표준인 ISO로 강제 통합되는 현상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규격을 만들면 그것이 곧 세계의 규칙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텅 빈 집무실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독백했습니다. 그 옛날 우리는 그들을 동방의 작은 호랑이라고 불렀습니다. 귀엽게 여겼고 때로는 우리의 기술을 동경하는 그들을 하찮게 여기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보니 그들은 호랑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세계 경제의 혈관을 움켜쥐고 있는 거대한 용이었습니다. 우리가 잠들어 있던 사이 그들은 밤을 새워 태양을 만들었고, 이제 그 태양 없이는 지구가 돌지 않는 세상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미래는 이제 브뤼셀이나 베를린이 아니라 서울의 테헤란로에서 결정됩니다. 제 책상 위에는 한국산 최신형 스마트폰이 놓여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기계를 경외심 어린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이 작은 기계 안에 우리 유럽이 그토록 갈망했던 미래가, 그리고 우리가 잃어버린 기술의 정수가 담겨 있었습니다. 우리는 패배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단순한 패배가 아니라 새로운 질서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렇게 저는 이제 완전히 정신을 차렸고, 다른 유럽연합도 한국에 대한 태도를 완전히 바꾸었을 거라 믿었습니다. 하지만 마치 앞날을 예견하는지 벨기에 브뤼셀의 하늘은 마치 유럽의 운명처럼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그리고 EU 집행위원회 비공개 청문회장의 공기는 그보다 더 차갑고 살벌했죠. 저는 독일 연방경제기후보호부 전략산업국장 자격으로 어쩌면 제 인생의 마지막이 될지도 모를 발언대에 섰습니다. 제 손에는 유럽의 생명줄이 걸린 보고서 한 부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 보고서의 표지에는 붉은색 글씨로 긴급 재원 에너지 안보를 위한 유일한 해법이라고 적혀 있었지만, 그 내용은 사실상 한국에 대한 항복 문서였습니다. 결론은 단순하고도 명확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과 하나오션의 LNG, 운반선 긴급 발주를 넣지 않으면 유럽의 가스 비축부는 정확히 2주 안에 고갈된다. 중국과 프랑스의 기술로는 다가오는 북극의 한파를 견딜 수 없다. 이것은 협박이 아니었습니다. 수천 번의 시뮬레이션을 통해 도출된 냉혹한 데이터가 가리키는 팩트였습니다.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하지만 단호하게 외쳤습니다. 의장님, 지금 자존심을 따질 때가 아닙니다. 한국 조선소의 도크를 열 수 있는 건 오직 그들의 허락뿐입니다. 백지수표를 줘서라도 배를 가져와야 합니다. 그들이 요구하는 기술 로열티, 지분, 공유, 무엇이든 다 들어줘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유럽은 얼어 죽습니다. 제 호소는 절박했습니다. 라인강의 기적을 일으켰던 독일의 관료로서 조국이 얼음 속에 파묻히는 꼴을 볼 수는 없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돌아온 것은 차가운 조소와 멸시뿐이었습니다.
프랑스 출신의 EU 의장은 시가를 비벼끄며 저를 벌레 보듯 노려보았습니다. 닥치시오, 밀러 국장. 당신은 한국 로비스트에게 매수된 게 분명하군. 우리에겐 위대한 프랑스 GTT의 멤브레인 기술이 있고 중국의 저렴하고 물량 넘치는 후동중화조선이 있어. 감히 아시아의 하청 국가 따위에게 무릎을 꿇으라고? 차라리 명예롭게 추위에 떨겠다. 그들의 오만함은 하늘을 찌를 듯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국을 1980년대 배나 용접하던 하청기지로 착각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저는 국가 반영 및 뇌물수수라는 말도 안 되는 누명을 쓰고 그 자리에서 직위 해제당했습니다. 양손에 수갑이 채워진 채 끌려나가면서 저는 피를 토하듯 비명을 질렀습니다. 당신들은 지금 유럽의 목을 조르고 있는 겁니다. 한국의 배가 없으면 미래도 없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귀를 막았습니다. 그렇게 유럽은 한국에 보낼 수 있었던 마지막 구조 신호를 스스로 끊어버리는 최악의 자살고를 넣고 말았습니다. 제 경고를 무시한 대가는 혹독했습니다. 아니, 그것은 재앙이었습니다. EU는 보란듯이 중국 후동중화조선과 자국 조선소에서 건조한 LNG선 20척을 북극 항로에 투입했습니다. 한국 배가 없어도 우리는 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무모하고도 멍청한 도박이었습니다. 카타르에서 가스를 싣고 오라는 명령을 받은 선단은 위풍당당하게 출항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항해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영하 30도에 북극해 살을 애는 듯한 칼바람과 집채만한 유빙들이 선단을 맞이했습니다. 여기서 기술력의 차이가 명백하게 드러났습니다. 중국산 선박의 화물창, 즉 멤브레인은 영하 163도의 액화천연가스와 외부의 극한 냉기를 동시에 견뎌야 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GTT의 설계도만 베껴 만든 그들의 멤브레인은 정밀도가 떨어졌습니다. 용접 부위에 미세한 기포가 있었던 것입니다. 쩍, 콰드득, 끔찍한 파열음이 북극의 정적을 깼습니다. 기술력이 부족한 멤브레인이 냉혈을 이기지 못하고 깨져버린 것입니다. 선장님, 화물창 압력이 떨어집니다. 가스가 셉니다. 단열재가 다 깨졌습니다. 이 배는 고철입니다. 독일인 선장의 절규가 무전기를 타고 흘러나왔지만 이미 늦은 뒤였습니다. 가스 누출 경보가 울리고 선박은 멈춰섰습니다. 폭발 위험 때문에 엔진조차 켤 수 없었습니다. 20척의 배 중 18척이 회항하거나 조난당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사고가 아니라 기술적 참사였습니다. 겉모습만 베낀 짝퉁이 진품의 영역을 침범했을 때 벌어지는 필연적인 비극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조난당한 중국산 배 옆을 유유히 지나가는 거대한 그림자가 있었습니다. 하나오션이 건조한 최신형 쇠빙 LNG선 아크 7급 쇠빙선이었습니다. 그 배는 한국형 독자 화물창 기술인 KC, 계량형과 포스코가 개발한 극저운용 특수 강판으로 무장하고 있었습니다. 거대한 유빙들이 덤벼들었지만 한국 배는 그것들을 마치 과자 부스러기처럼 분쇄하며 시속 20노트의 속도로 질주했습니다. 충격적인 장면은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한국 배는 멈춰선 유럽 선단을 향해 구조 신호를 보내는 대신 자율운항 시스템을 가동해 최적의 항로를 찾아 눈보라 속으로 사라져버렸습니다. 그 배에는 사람이 거의 타고 있지 않았습니다. HD현대의 AI 자율운항 솔루션이 선장 역할을 대신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한국 배는 자연을 지배했지만 중국과 유럽의 모조품들은 자연 앞에 처참하게 수장되었습니다. 그 극명한 대비는 바다 위에서 펼쳐진 기술력의 완벽한 승패였습니다. 한국은 배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바다를 정복하는 요새를 만들고 있었던 것입니다. 가스 공급이 끊기자 유럽 대륙은 순식간에 아비규환으로 변했습니다. 독일 경제의 심장이자 화학산업의 공룡인 BASF의 루트비히스 앞엔 공장이 가동, 160년 만에 처음으로 셧다운되었습니다. 이 공장이 멈춘다는 것은 단순히 공장 문을 닫는 게 아니었습니다. 유럽 산업 생태계의 붕괴를 의미했습니다. 가스가 없으니 보일러를 돌릴 수 없었고, 화학 공장이 멈추자 비료, 플라스틱, 의약품 생산이 연쇄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피해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단 5일 만에 유로존 내에서 25만 명의 실업자가 발생했습니다. 실업률은 대공황 때보다 높은 23%를 돌파했습니다. 프랑스 파리와 독일 베를린에서는 폭동이 발생했습니다. 샹젤리제 거리와 브란덴부르크 문 앞은 화염병과 최루탄 연기로 뒤덮였습니다. 시위대는 무능한 이유를 타도하고 한국에 사과하라, 한국 배를 가져와라는 피켓을 들고 관공서를 습격했습니다.
TV 뉴스에서는 뒤늦게 후회하는 독일 시민들의 인터뷰가 흘러나왔습니다. 우리가 틀렸어. 밀러 국장의 말이 맞았어. 자존심이 밥 먹여주나? 한국 배가 아니면 우린 다 죽어. 제발 한국에 빌어서라도 가스를 가져와줘. 내 아이가 추위에 떨고 있다고. 유럽이 배를 구하지 못해 멸망해가는 동안 기회를 포착한 에너지 부국들은 한국 조선소의 슬롯을 차지하기 위해 전쟁을 벌였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 이 시점에 한국 배를 확보하는 자가 미래의 에너지 시장을 지배한다는 것을요. 카타르 국영 에너지 회사인 카타르 에너지는 HD현대중공업에 LNG선 100척을 발주하며 파격적인 제안을 내놓았습니다. 선박 대금의 50%를 선지급하겠습니다. 그리고 카타르 북부 가스전의 지분 10%를 한국 조선소에 무상으로 양도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선박 구매가 아니었습니다. 에너지의 생산부터 운송까지 전 과정을 한국과 공유하겠다는 에너지 동맹 제안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은 이제 단순한 제조입이 아니라 중동의 가스전을 소유한 에너지 오너가 되는 것입니다. 싱가포르 역시 질세라 나섰습니다. 아시아의 물류 허브인 싱가포르는 삼성중공업의 자유로낭 선박 R&D 센터를 유치하기 위해 국가의 운명을 걸었습니다. 센터 부지를 영구 임대하고 한국 엔지니어들에게 명예 시민권과 소득세 0% 혜택을 부여하겠습니다. 또한 싱가포르 항만 운영 시스템의 접근 권한을 삼성에 넘기겠습니다. 싱가포르의 항만 데이터를 한국이 독점하게 된다는 것은 전 세계 물류의 흐름을 한국이 통제하게 된다는 뜻이었습니다. 한국 조선사들은 느긋하게 앉아서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유럽이 울며불며 돈을 싸들고 와도 이미 한국의 도크는 향후 10년치가 꽉 차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배를 파는 일이 아니라 누구에게 배를 줄지 결정하는 절대적인 갑이 되었습니다. 유럽은 순번조차 받지 못하는 처량한 신세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왜 한국인가? 왜 전 세계는 한국 배에 열광하는가? 중국과 유럽은 한국의 도면을 훔쳐도 결코 한국을 따라올 수 없었습니다. 그 차이는 사람과 미래 기술에 있었습니다. 한국 조선소에는 30년 경력의 용접 마이스터와 최첨단 AI, 용접 로봇이 협업하며 오차없는 완벽함을 만들어냈습니다. 한국의 용접 기술은 단순히 철판을 붙이는 게 아니라 예술의 경지였습니다. 반면 경쟁국들은 값싼 비숙련공들이 땜질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 차이가 북극해의 험한 파도 앞에서 생사를 갈랐습니다. 또한 한국의 암모니아, 추진선과 수소 운반선 기술은 경쟁국보다 15년이나 앞서 있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유럽이 환경 규제를 강화할수록 그 까다로운 기준을 맞출 수 있는 나라는 지구상에 한국뿐이었습니다. 한국은 이미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무탄소 선박 시대를 열어가고 있었고 전 세계 해운사들은 한국의 기술 없이는 바다에 배를 띄울 수조차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한국이 정한 표준이 곧 세계의 해양법이 된 것입니다. 저는 구치소의 차가운 바닥에 앉아 1970년대의 한 장면을 떠올렸습니다. 고 정주영 회장이 500원짜리 지폐에 그려진 거북선을 보여주며 영국 바클레이즈 은행에서 차관을 빌리던 그 전설적인 순간을요. 우리는 배를 만들어 본 적은 없지만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1500년대에 이미 철갑선을 만들었습니다. 우리에겐 잠재력이 있습니다. 당시 영국 은행가들은 그를 비웃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패기 넘치던 한국인이 50년 뒤 전 세계 바다를 지배하는 거인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때의 차관으로 지은 조선소가 이제는 영국의 생명줄을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2026년 오늘 영국 총리가 HD현대 회장실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읍소하고 있습니다. 제발 배 한 척만 팔아주십시오. 가격은 부르는 대로 드리겠습니다. 당신들의 배가 없으면 영국은 얼어 죽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역전이 아니었습니다. 역사의 거대한 수레바퀴가 완전히 뒤집힌 순간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세계의 바다를 지배하는 포세이돈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밤, 구치소 면회실로 익숙한 얼굴이 찾아왔습니다. 저를 파면시켰던 바로 그 이유 관료, 저를 비웃던 그 의장이었습니다. 그는 며칠 사이에 10년은 늙어 보였습니다. 그는 초췌한 얼굴로 저에게 은밀한 제안을 했습니다.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밀러 국장, 자네가 한국 측에 연락해서 오해를 좀 풀어주게. 우리가 실수했다고 자네를 다시 복직시켜주겠네. 아니, 장관 자리를 주겠네. 제발 한국 조선소 사장에게 전화 한 통만 넣어주게. 저는 그를 보며 차갑게 웃었습니다.
제 웃음소리가 텅 빈 면회실에 공허하게 울려 퍼졌습니다. 늦었소. 당신들이 내 멱살을 잡고 끌어낼 때 한국은 이미 뱃머리를 다른 곳으로 돌렸습니다. 그들은 배신자를 용서하지 않습니다. 이제 유럽에 남은 건 차가운 겨울과 굶주림뿐이오. 내 눈앞에서 꺼지시오. 나는 여기서 당신들이 무너지는 꼴을 똑똑히 지켜볼 테니. 그가 절망적인 표정으로 떠나고 난 뒤 저는 작은 창살 밖으로 보이는 라인강을 바라보았습니다. 한때 유럽 산업의 동맥이라 불리던 강물은 멈춰 있었고 그 위로 쓸쓸한 달빛만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에는 다른 풍경이 그려졌습니다. 저 멀리 동쪽 한국의 울산과 거제도에서는 지금도 용접 불꽃이 밤하늘을 수놓고 있을 겁니다. 24시간 꺼지지 않는 그 역동적인 불빛, 쉼없이 돌아가는 크레인, 세계를 움직이는 거대한 엔진 소리. 그 뜨거운 에너지가 이곳까지 닿기에는 우리는 너무나 오만했고 또 어리석었습니다. 유럽은 이제 박물관이 되었고 세상의 중심은 한국의 바다로 이동했습니다. 한국이 만드는 배가 세계의 물류를 싣고 한국이 만드는 에너지가 세계를 밝히는 시대.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려 발버둥 쳤지만 결과는 처참한 멸망뿐이었습니다. 이제 역사는 기록할 것입니다. 오만한 제국이 동방의 거인 앞에 어떻게 무릎을 꿇었는지 말입니다. 그렇게 저는 냉동창고와 다름없는 베를린 구치소의 독방에서 썩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토록 무시했던 한국의 쉐빙 LNG선들이 오지 않자 유럽의 에너지 혈관은 단 5일 만에 동맥경화를 일으키며 멈춰섰기 때문입니다. 한국조선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유럽은 전력 예비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지며 하루 8시간씩 전기가 끊기는 순환 정전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신호등은 꺼졌고 엘리베이터는 멈췄으며 낡아빠진 전산망은 과부하를 견디지 못하고 마비되었습니다. 베를린 시청의 공무원들은 다시 타자기를 꺼내야 했고 병원에서는 촛불을 켜고 수술을 하는 기막힌 광경이 벌어졌습니다. 21세기의 심장부라 자부하던 유럽이 순식간에 20세기의 늪으로 퇴보해버린 것입니다. 그때 베를린 구치소의 육중한 철문이 끼익 하는 소리와 함께 열렸습니다. 저는 눈부신 바깥 세상의 빛에 잠시 눈을 찡그렸습니다. 저를 마중 나온 사람은 제가 예상했던 독일 법무부의 관리나 동료들이 아니었습니다. 낯선 동양인 남자가 안전모를 쓴 채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의 안전모에는 선명한 푸른색 로고 삼성물산이라는 글자가 박혀 있었습니다. 밀러 국장님, 나오시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창한 독일어로 말을 건넸습니다. 저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당신은 누구요? 독일 정부에서 보낸 겁니까? 그는 쓴웃음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독일 정부요? 지금 베를린 행정망이 완전히 다운돼서 당신의 출소 명령서를 처리할 공무원조차 없습니다. 저희 삼성 SDS 기술팀이 임시 서버를 연결해서 겨우 구치소 전산망을 열고 당신을 꺼낸 겁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얻어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조국은 이제 행정 처리 하나도 스스로 못하는 겁니까? 삼성 소장은 덤덤하게 하지만 뼈아픈 진실을 말했습니다. 인정하십시오, 국장님. 유럽의 시스템은 너무 낡았습니다. 지금 이 베를린에서 유일하게 제 시간에 전기가 들어오고 인터넷이 연결되는 곳은 저희 한국 기업들의 비상 발전기와 인트라넷이 깔린 구역뿐입니다. 회장님께서 당신을 찾으십니다. 유럽 재건 프로젝트의 현지 파트너가 필요하다고요. 그의 말은 틀린 것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물리적인 파괴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바로 시스템의 노후화와 무능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빈자리를 이미 한국 기업들이 대체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씁쓸한 마음으로 그가 내민 차에 올라탔습니다. 차창 밖으로 보이는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가로등은 꺼져 있었고 시민들은 추위에 떨며 장작을 구하고 있었습니다. 전력난 해결을 위해 원전 건설이 시급해지자 프랑스 대통령은 자국 기업 EDF, 즉 프랑스 전력공사를 밀어붙였습니다. 유럽의 전기는 유럽의 기술로 지켜야 한다는 자존심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베를린의 에너지부 장관실에서 벌어진 회의는 그 자존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독일 에너지 장관은 프랑스 측이 가져온 제안서를 테이블 위에 거칠게 집어던졌습니다. 이게 제안서입니까? 아니면 희망사항입니까? 프랑스 EDF가 짓고 있는 플라망빌 3호기를 보세요. 완공이 12년이나 지연되었고 예산은 4배나 초과했습니다. 당신네 원전은 부품 공급망도 붕괴되었고
빚더미에 올라앉아 신규 건설 능력을 상실했잖습니까? 그의 분노는 정당했습니다. 프랑스는 과거의 영광에 취해 현실을 보지 못했습니다. 반면 한국의 두산에너빌리티와 한수원이 내민 제안서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그들은 UAE 바라카 원전에서 전 세계를 놀라게 했던 정해진 예산, 정해진 납기의 신화를 유럽에서도 재현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특히 한국형 SMR, 즉 소형 모듈 원전은 혁명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몇 년씩 걸려 짓는 것이 아니라 한국 창원 공장에서 완제품을 찍어내 배로 실어와 꽂기만 하면 되는 플러그 앤 플레이 방식이었습니다. 설치 기간은 프랑스의 10분의 1인 6개월이면 충분했습니다. 독일 장관은 결단을 내렸습니다. 프랑스는 원전을 마치 예술 작품처럼 10년 동안 공들여 짓지만 한국은 원전을 자동차처럼 찍어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박물관에 전시할 예술품이 아니라 당장 돌아가는 기계입니다. 한국과 계약합시다. 결국 유럽은 자존심인 프랑스를 버리고 생존을 위해 한국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기술의 승리이자 철저한 실용주의의 승리였습니다. 한국의 원전 기술은 이제 선택이 아닌 생존의 필수 조건이 되었습니다. 며칠 뒤 파리 베르사유 궁전 거울의 방, 과거 1차 대전의 종전 조약이 맺어졌던 그 역사적인 장소에 EU 27개국 정상들과 한국 5대 그룹 총수들이 마주 앉았습니다. 분위기는 무거웠습니다. 유럽은 자본과 기술이 고갈되었고 한국은 규제 없는 자유로운 땅이 필요했습니다. 그곳에서 체결된 협정은 사실상 유럽이 한국의 영토를 내어주는 것과 다름없었습니다. 한국의 압도적인 강력함을 알아본 다른 국가들이 이미 파격적인 조건을 내걸었기에 유럽은 그보다 더한 것을 내놓아야만 했습니다. 첫 번째, K인더스트리 벨트 독일과 폴란드 국경 지대에 위치한 핵심 공업지대 500만 평을 한국 기업에 99년간 무상 임대한다. 사실상의 영토 할양이나 다름없었습니다. 두 번째, 규제 프리존 해당 구역 내에서는 유럽의 악명 높은 환경 규제가 전면 면제되며 오직 한국의 행정 시스템과 노동법만이 적용된다. 세 번째, 행정 위임 해당 구역의 전력, 통신, 수도 등 모든 인프라 운영권을 한국 공기업인 한전, KT, 수자원공사에 전권 위임한다. 서명식을 지켜보던 저는 자조 섞인 혼잣말을 내뱉었습니다. 우리는 땅을 빌려준 게 아니다. 주권을 임대한 것이다. 유럽의 심장부에 대한민국 영토나 다름없는 거대한 경제 식민지가 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미국이 텍사스 땅을 내주고 사우디가 세금을 면제해줬다면 유럽은 아예 나라의 열쇠를 한국에 넘긴 셈이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이 계약 하나로 향후 100년 동안 유럽에서 발생하는 부의 절반을 빨아들이는 빨대를 꽂게 되었습니다. 수치로 환산하면 연간 5천억 유로 이상의 순이익이 예상되는 단군 이래 최대의 이권 사업이었습니다. 협정이 체결되자마자 유럽 전역에서 속도의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현대건설과 대우건설이 투입된 인프라 복구 현장은 전쟁터를 방불케 했습니다. 독일 노조가 오후 4시 퇴근, 주 35시간 근무를 주장하며 파업을 논의하고 있을 때 한국의 건설 로봇과 엔지니어들은 24시간 3교대로 불을 밝히며 작업을 강행했습니다. 라인강 철교 복구 공사가 그 대표적인 예였습니다. 독일 건설사들은 환경평가와 안전진단에만 6개월이 걸리고 완공까지는 2년이 필요하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건설사는 달랐습니다. 그들은 거제도에서 미리 제작한 거대한 상판 모듈을 배로 실어와 현장에서 레고 블록처럼 조립하는 모듈러 공법을 적용했습니다. 공사 기간은 단 3주. 독일 시민들은 아침에 출근할 때 없던 다리가 퇴근할 때 연결되어 있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이건 마법이야. 게르만은 토론하느라 1년을 보내는데 한국인은 3주 만에 지어버린다. 그들의 시계는 우리보다 10배 빠르게 돈다. 그들의 경외심 섞인 감탄사가 유행어처럼 번져나갔습니다. 유럽인들이 그토록 자랑하던 신중함은 한국의 혁신적인 속도 앞에서 무능함으로 전락했습니다. 하드웨어의 복구가 끝나자 이번에는 소프트웨어의 교체가 시작되었습니다. 디지털 점령이었습니다. 유럽의 낡은 은행 전산망, 느려 터진 행정서버는 한국 기업들에 의해 폐기 처분되었습니다. 베를린 시청과 주요 병원에는 네이버 클라우드 기반의 스마트 시스템과 로봇 1784 프로젝트가 도입되었습니다. 종이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있던 관공서가 사라지고 모든 업무가 한국형 플랫폼 위에서 실시간으로 처리되었습니다.
파리와 런던의 복잡하고 비효율적인 대중교통 시스템은 카카오 모빌리티의 AI 관제 시스템으로 통합되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기차, 버스, 택시를 예약하고 결제하는 한국의 시스템이 유럽에 이식된 것입니다. 하지만 그 편리함 뒤에는 무서운 진실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유럽인의 개인정보, 금융거래 내역, 이동 데이터, 심지어 병원 진료 기록까지 모두 한국 기업의 데이터 센터로 실시간 전송되고 있었던 것입니다. 유럽이라는 거대한 하드웨어에 코리아 OS라는 운영체제가 깔린 셈이었습니다. 저는 모니터를 바라보며 독백했습니다. 이제 한국이 업데이트를 중단하면 유럽은 멈춘다. 우리는 껍데기만 남았고 그 안을 흐르는 피와 신경은 모두 한국의 것이다. 이것은 총 한 방 쏘지 않고 이루어진 완벽한 정복이었습니다. 한국의 플랫폼 기업들은 유럽 인구 5억 명의 데이터를 독점하며 이를 바탕으로 AI 기술을 비약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유럽 재건 사업의 주도권이 완전히 한국에 넘어간 것이 확인되자 세계 금융시장에도 지각 변동이 일어났습니다. 세계 최대 자금줄인 노르웨이 국부펀드가 긴급 이사회를 소집하고 충격적인 결단을 내렸습니다. 미래 성장성이 없는 유럽 채권과 불확실성이 커진 미국 빅테크 기업의 비중을 30% 축소한다. 대신 한국 국채와 KETF, 즉 건설, 원전, 방산 비중을 40%까지 확대한다. 이 발표는 나비 효과가 되어 전 세계를 강타했습니다. 전 세계 헤지펀드들이 앞다퉈 한국 자산 매입에 뛰어들었습니다. 반면 유로화는 한국 기업의 대금을 결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전락했습니다. 유럽인들은 유로화를 팔아 원화를 사기 위해 환전소 앞에 줄을 섰습니다. 원화가 사실상 유럽의 기축통화가 된 것입니다. 저는 환전소 앞에 길게 늘어선 줄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돈은 가장 정직한 겁쟁이다. 돈이 한국으로 흐른다는 것은 이제 지구상에서 가장 안전하고 강력한 곳이 스위스, 은행도 월스트리트도 아닌 한반도라는 증거다. 1960년대 한국은 유럽의 기술과 자본을 얻기 위해 우리의 광부와 간호사들을 보냈습니다. 그들은 지하 1000m 막장에서 그리고 말도 통하지 않는 병원에서 피땀 흘려 일하며 조국의 근대화를 꿈꿨습니다. 그로부터 60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완벽하게 역전되었습니다. 이제 유럽이 살기 위해 한국의 땅을 내주고 주권을 맡기고 한국의 기술을 배우기 위해 줄을 서고 있습니다. 유럽은 폐허 위에서 다시 일어서고 있었지만 그 주인은 더 이상 우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는 한국이 설계한 도시에서 한국이 만든 전기를 쓰고 한국의 시스템에 의존해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국은 이내 이러한 유럽 지배에 마침표를 찍었죠. 불과 몇 시간 전 모스크바의 크렘린궁은 전 세계를 향해 긴급 성명을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사실상의 백기투항이었습니다. 러시아 연방은 유럽 국경에 배치된 모든 전술핵과 기갑 전력을 즉시 철수한다. 또한 향후 100년간 유럽에 대한 그 어떤 군사적 도발도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 푸틴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를 굴복시킨 것은 나토의 군대도 미국의 경제 제재도 아니었습니다. 바로 유럽 전역에 실전 배치된 한국의 괴물 미사일, 현무호와 눈 덮인 평원을 지배하는 KPL 전차 군단의 압도적인 화력에 대한 공포였습니다. 한국 무기로 무장한 유럽이 도발 시 모스크바 타격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하자 붉은 곰은 꼬리를 내리고 동굴 속으로 도망친 것입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조차 백악관 브리핑에서 씁쓸한 표정으로 인정했습니다. 유럽의 안보는 이제 우리의 손을 떠났다. 한국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고 동시에 든든한 파트너다. 세계의 경찰이 미국에서 한국으로 바뀌는 순간이었습니다. 광장의 단상 위에서는 역사적인 서명식이 거행되고 있었습니다. 이름하여 서울 프로토콜. EU 27개국 정상이 한국 대통령 앞에서 서명한 이 조약의 내용은 파격을 넘어선 헌사에 가까웠습니다. 유럽 재건에 들어가는 수천조 원의 비용을 전액 현금으로 선결제하는 것은 물론 한국 기업에 대한 영구적 최애국 대우, 그리고 유럽 내 체류하는 모든 한국인에게 비자, 면제와 외교관에 준하는 특별 지위를 보장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죠.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다른 국가가 한국을 채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유럽은 미국과 러시아의 압박에 의해 완전히 소멸해버릴 게 뻔하기 때문입니다. 서명이 끝나고 한국 대표단이 광장 앞으로 걸어 나오자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수십만 명의 유럽인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모자를 벗고 한국어 구호를 외치기 시작한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한국. 그 거대한 함성은 베를린의 하늘을 뒤흔들었습니다. 누군가는 눈물을 흘렸고 누군가는 태극기를 향해 무릎을 꿇고 성호를 그었습니다. 무너져가던 유럽을 구원한 생명의 은인에 대한 뼈에 사무치는 존경의 표시였습니다. 저는 그 벅찬 광경을 바라보며 형언할 수 없는 전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제 머릿속에는 하나의 거대한 물음표가 떠올랐습니다. 도대체 어떻게? 불과 70년 전, 내 아버지가 기억하던 그 나라는 지구상에서 가장 비참한 전쟁의 폐허가 아니었던가? 어떻게 한 세기 만에 원조를 받던 거지에서 원조를 주는 구세주가 되었단 말인가? 그의 답을 찾기 위해 저는 유럽 재건 위원회의 업무를 잠시 내려놓고 서울행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서울에 도착한 제가 가장 먼저 찾은 곳은 화려한 강남의 마천루가 아니었습니다. 용산 전쟁기념관과 광화문의 대한민국 역사박물관이었습니다. 박물관의 긴 회랑을 지나 1953년 섹션 앞에 섰을 때 저는 숨이 턱 막히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흑백 사진 속의 서울은 도시가 아니라 거대한 무덤이었습니다. 나무 한 그루 남지 않은 민둥산, 폭격으로 주저앉은 판잣집들, 그리고 미군 트럭 꽁무니를 쫓아가며 초콜릿을 구걸하는 헐벗은 아이들. 당시 한국의 1인당 GDP는 고작 67달러. 아프리카의 가봉이나 콩고보다 가난했던 나라. 메가더 장군조차 이 나라가 복구되는 데는 최소 100년이 걸릴 것이라고 예언하며 고개를 저었던 신조차 버린 듯한 땅이었습니다. 저는 유리관 너머의 사진을 어루만지며 독백했습니다. 2차 대전이 끝나고 우리 유럽은 미국의 마샬 플랜이라는 거대한 달러 지원을 받아 편안하게 도시를 재건했다. 하지만 이들은 아니었다. 이들은 아무것도 없는 맨주먹으로 피와 눈물로 이 폐허를 파헤쳐야 했다. 지금 내가 창밖으로 보고 있는 저 찬란한 서울의 야경이 불과 70년 전에는 지도에서 지워질 뻔한 잿더미였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는다. 이것은 경제학 교과서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 승리의 기적이다. 발걸음을 옮겨 1970년대 섹션으로 들어갔습니다. 그곳에는 한국의 산업화를 이끈 영웅들의 사진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포항 영일만의 거친 모래벌판 위에 세워진 제철소, 울산의 백사장 위에 덩그러니 놓인 유조선 도면 한 장. 용광로가 없어 고철을 녹여 농기구를 만들던 나라가 이제는 세계 최고의 철강 기업 포스코와 조선, 제국 HD현대, 반도체 신화, 삼성을 보유하게 된 시작점이 바로 저 맨 땅의 헤딩이었음을 저는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저를 진정으로 울린 것은 거대 기업의 역사가 아니었습니다. 그 기적을 만들기 위해 자신의 인생을 통째로 갈아 넣은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였습니다. 전시관 한편에는 빛바랜 편지들과 낡은 작업복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베트남의 정글에서 목숨을 걸고 싸웠던 군인들, 중동의 살인적인 더위 속에서 땀띠난 등으로 벽돌을 날랐던 건설 노동자들, 그리고 제 조국 독일의 지하 1000m 막장에서 석탄가루를 마시며 일했던 광부들과 병원의 꾸준히 일을 도맡아 했던 간호사들, 그들이 타지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고국으로 송금한 달러가 종잣돈이 되어 경부고속도로를 깔았고 공장을 세웠으며 자식들을 공부시켰습니다. 저는 사진 속 검게 그을린 얼굴로 환하게 웃고 있는 한 한국인 광부의 눈을 오랫동안 바라보았습니다. 지금 한국의 청년들이 누리는 이 풍요와 최첨단 기술은 결코 하늘에서 떨어진 게 아닙니다. 가족을 위해, 가난을 끊어내기 위해 자신의 청춘을 기꺼이 제물로 바친 아버지와 어머니 세대의 거룩한 희생 위에 세워진 탑입니다. 저는 독일인의 한 사람으로서 과거 우리를 위해 땀 흘려준 그들에게 깊은 부채감을 느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박물관의 하이라이트는 1997년 IMF 외환위기 당시의 기록이었습니다. 금 모으기 운동. 영상을 보던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국가부도 위기가 닥치자 한국인들은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돌반지, 결혼 예물, 심지어 아이의 백일 반지까지 꺼내 들고 은행 앞에 줄을 섰습니다. 불과 며칠 전 유럽의 가스 공급이 끊기자 폭동을 일으키고 상점을 약탈하며 서로의 멱살을 잡았던 우리 유럽인들의 추악한 모습과 너무나 대조적이었습니다. 한국인은 자신의 재산을 털어 나라의 빚을 갚았습니다. 한국이 무서운 건 한화의 미사일이나 삼성의 반도체 때문이 아닙니다. 국가가 위기에 처했을 때 전 국민이 하나가 되어 기적을 만들어내는 저 무시무시한 단결력 때문입니다.
저 정신이 살아있는 한 대한민국은 그 어떤 위기가 와도 설령 외계인이 침공한다 해도 절대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박물관을 나와 서울의 심장부인 종로 탑골공원 근처를 걸을 때였습니다. 허름한 점퍼를 입은 노인들이 삼삼오오 모여 장기를 두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손은 거칠었고 얼굴에는 세월의 주름이 깊게 파여 있었습니다. 그때 검은색 고급 세단 행렬이 멈춰서더니 한 중년 남성이 내렸습니다. 제가 회의장에서 봤던 삼성전자 고위 간부였습니다. 수행원들에 둘러싸인 그는 바쁜 걸음을 옮기다가 벤치에 앉아있던 한 노인을 보고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90도로 정중하게 허리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어르신, 건강하십니까? 덕분에 오늘도 저희가 세계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알고 보니 그 노인은 과거 삼성반도체 공장의 기초를 다졌던 은퇴한 기능공이자 월남전의 참전의 다리에 파편을 맞은 국가유공자였습니다. 한국 최고의 재벌 간부가 가장 존경을 표하는 대상은 해외의 거물바이어나 유력 정치인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이 나라를 지키고 키워낸 이름 없는 영웅들이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 나라는 자신들의 뿌리를 잊지 않는구나. 그렇기에 그들의 가지는 하늘 높이 우주까지 뻗어나갈 수 있는 것이다. 저 탑골공원의 노인들이야말로 한국에 살아있는 역사이자 진정한 VIP다. 유럽으로 돌아가기 위해 인천공항 출국장 통유리 앞에 섰습니다. 제 발 아래로 펼쳐진 대한민국은 보석처럼 빛나고 있었습니다. 24시간 꺼지지 않는 공장의 불빛, 세계를 선도하는 스마트 시티의 네온사인, 그리고 그 안에서 누구보다 치열하고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70년 전의 잿더미는 이제 전 인류가 우러러보는 문명의 정점이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떠나는 비행기를 향해, 그리고 이 위대한 땅을 향해 마지막 경례를 붙였습니다. 70년 전, 세계는 한국을 도왔다고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그들에게 빵을 주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오늘, 한국이 세계를 구원했습니다. 그들은 잿더미 속에서 피어난 연약한 꽃이 아니라 바위를 뚫고 솟아오른 거대한 강철 나무였습니다. 저는 한때 오만했던 유럽을 대표해 이 위대한 나라와 이 나라를 맨손으로 일궈낸 대한민국의 모든 아버지, 어머니들에게 깊은 존경과 감사를 바칩니다. 당신들의 피와 땀이 헛되지 않았음을 이제 전 세계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진정한 21세기의 거인입니다. 비행기가 이륙하며 한반도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땅에서 뿜어져 나오는 빛은 이제 전 지구를 비추는 가장 밝은 등대가 되어 인류의 미래를 안내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은 기적이 아닙니다. 이것은 대한민국이라는 이름의 위대한 역사입니다. 제가 준비해온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이상 세모튜브였습니다.